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1월 11일에 대한 수업 내용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공지된 대로 11월 11일 우리 수업 내용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네 번째 수업 자료에서 이 지역사회, 물론 이제 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그 지역사회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개입과 집단에 대한 개입,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데, 물론 앞서 개인 개별에 대한 개입과 집단에 대한 개입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개론과 인행사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 개입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 복지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조금 많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짧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이후에 우리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는 이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제 구성 요소입니다. 뭐 이와 비슷한 내용들도 우리 앞에서 계속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서문에 있는 내용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이제 어찌 보면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학생이 계명문화대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 계명문화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 계명문화대학교가 어떠한 체계로 학교가 형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입학을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은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학생이 학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밑에 이제 나와 있듯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수업 내용에서 이미 우리가 9월 초에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이라 그러면은 협의적이다, 한정적이다, 아니면은 어찌 보면은 조금 한정적인, 협의적인, 일시적인, 보충적인 이런 개념들은 작은 의미에서 협의적 의미로 나가는 건데,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 그에 대한 반대 내용으로 굉장히 폭넓은 시각에서 광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거시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요소를 공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는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실천 과목이나 아니면 이미 수업을 했던 이 사회복지 개론 과목에서 이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이 내용이 순환한다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이미 배웠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도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해하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뭐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대상자에게 어떠한 요소가 결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무조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핍된 그 욕구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양 의무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결핍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대상자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욕구가 결핍되었는데 그 결핍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결핍된 경우, 이럴 경우 우리는 심사를 거쳐서 그 사람을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로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첫 번째, 충족되어야 할 욕구와 문제, 목표의 확인. 자,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정부와 민간의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문제를 다루고 삶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제가 수업 시간마다 계속 같은 예를 많이 들었었죠. 우리 취약계층 자녀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다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어느 날 할 것 없이 자기 모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제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그러한 자본주의 국가라면은,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이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 유기체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영양 섭취만 제대로 되면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진짜 이 대골 같은 그런 멋진 집에 살고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최고 고가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유기체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게 되면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기에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키가 크고 몸의 형태가 잡혀야 될 아동 청소년기 때 영양이 결핍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음식을 물론 이제 유기체는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10대, 20대 초반까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키가 크지 않았는데 40대, 50대에 가서 음식을 아무리 잘 먹는다고 키가 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자녀들을 조사한 다음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결핍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런 취약계층 자녀들에게서는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요. 정부와 민간의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삶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제가 드리고 있는 부분,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와 문제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학업 문제도 우리가 또 충족되어야 될 욕구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아동 급식 바우처, 음식 먹는 거, 그래서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아동 급식 바우처 문제나, 또는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은 또 시급한 욕구 결핍된 게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를 못 만나고 있다. 뭐 이것도 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특정한 욕구를 결핍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제일 원초적인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뭐다? 충족되어야 될, 즉 결핍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핍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볼까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것임에도 클라이언트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갑자기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우리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리가 권리로 그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낙인되는 이런 시혜적인 의미로 사회복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즉 우리 옛날 생활보호법일 때 동사무소 앞에 줄 서서 새마을마크 찍힌 정부미를 막 받아가고 그런 시절일 때 그때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낙인을 줬다고요. 좋은 글씨 같은 낙인을 줘서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우리나라 옛날 전통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의 희생자들의 비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래서 하나의 처우 개선으로 시혜적인 입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리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1961년도에 이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때는 단순히 생존을 목적으로 너는 가난하니까 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으니까 주민은 감사해야지 이런 맥락으로 서비스가 나가다가 1982년도에 무려 4년 전인가요? 1982년도에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려는 하는 그런 맥락으로 바뀌게 되다가 1999년도에 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전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시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받는다? 권리로 받는 걸로 이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드래그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무엇이다? 충족되어야 될 욕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적격 대상자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중간고사 시험 치기 이전에 우리가 왜 사회복지 구성 요소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좀 광의적 입장에서 이 내용을 비슷한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건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얼마만큼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했는데,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욕구가 결핍된 사람이 발생했단 말이겠죠. 그런데 욕구가 결핍된 사람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욕구 결핍된 원인조차도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혹은 결핍된 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목 들어가 있는 부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아무리 어쩌면 스마트한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스마트한 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어쩌면 고퀄리티의 서비스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정부로부터 수급비를 매달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받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업 시간도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것처럼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안 써도 될 돈을 좀 써야 되버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비효율성의 문제 플러스 원래 받아야 될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 한정되어 있고 받을 사람이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가 버렸으니까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아갔다는 거는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본인도 안 받아도 되는 걸 알면서도 어찌 보면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한 명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꼭 우리가 나쁜 짓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권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한번 보세요. 하와가 먼저 이 선악과를 먼저 뱀의 유혹으로부터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자기 남편한테 가서 똑같이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똑같다고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쁜 일을 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게 되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또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에는 충족돼야 될 욕구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진짜 그 프로그램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동급식 바우처로 밥을 먹을 대상자를 얘들은 가면 진짜 취약계층 자녀인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로그램의 적격 대상자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연령대나 성별이나 또는 뭐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정말 우리에게 그분들의 적절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본인이 또 그 프로그램 대상자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해야지만 주는 신청주의에 입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지리적 기준이나 특정 연령, 성별, 가족, 직업 등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하여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고 구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진짜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자 경제적 의미에서의 형평성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지불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 이게 우리 어찌 보면 굉장히 등가 가치의 교환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1월 5일 우리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받으면서 제가 와 도저히 이 돈 받고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안 할 수도 있겠죠. 왜요? 이 등과 같이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 일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경제적 보상이 적게 주어지면은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나 일을 요거밖에 안 했는데 저만큼 돈을 많이 주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고요. 보통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이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러한 월급을 받는 거, 이 정도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등과 가치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보면은 수업이라는 티칭이라는 이 노동력을 팔았잖아요, 학교에요.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치는 이 상품을 제가 학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는 그 상품을 받은 대신에 저한테 이 돈, 현금이라는 이 상품을 저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로가 뭐가 돼요? 합의가 되니까 등가 가치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모든 경제적인 의미는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직장 들어갈 때 뭐부터 작성하죠?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거는 내가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 연봉에 그 복지제도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만족했기 때문에 만족을 안 하더라도 당장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경제적 의미에서 형평성은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지불한 만큼 혜택을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서의 형평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사회복지에서의 형평성은 같은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재정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바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회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국가의 세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들에게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유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이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을 해서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 자원의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누구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게 되고 누군가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가에서는 이것을 소득을 재분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머리 높이를 같이 맞춰야 된다고요. 강제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버리면 이건 공산주의고요. 하지만 자기 노력에 대한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니까 많이 그래도 벌어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자기가 가져가지 못한 거는 결국은 누구의 능력으로 문제 보냐 개인의 능력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하지만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서 부자로 살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간다운 사람까지 안 된다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다운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선정해서 사회복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는 충족되어야 될 욕구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그 프로그램에 딱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자, 프로그램이 목표도 찾았어요. 결핍된 욕구도 찾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대상자도 잘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겠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원은 희소성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적 예산은 국가 경제력과 거의 비례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적 예산을 충당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돈을 가장 알맞게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왜?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한정된 돈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어떻게 넘어오느냐?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자, 밑에 이제 첫 번째는 욕구 확인, 두 번째는 대상자 확인, 세 번째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 준비입니다. 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재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대한 구성 요소. 맞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대상자를 잘 찾았고 아무리 욕구 결핍을 잘 확인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이번 주말에 정말 맛있는 맛집을 한번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맛있는 맛집을 찾았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찾았어요. 가는 길도 잘 파악했어요. 그리고 시간대도 잘 파악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결론 가서 사 먹을 돈이 없으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처럼 재정은 이 교육 예산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중대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의 출처와 그 구성 비율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하냐. 첫 번째는 잘 보이는 것처럼 일반 조세, 세금이죠. 그리고 목적세, 같은 세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이 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세금, 이거는 우리가 사회보험 세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요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리고 제3자 지불 방식을 통해서 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 모아지겠죠. 모아진 예산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프로그램의 세 번째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인데, 재정을 어떻게 해서 모으냐면은 1번 조세 이하 목록으로 모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2차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